OBS가 2008년 창사 때부터 보도한 월드뉴스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백투더 굿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포르투갈의 2011년 뉴스인데요. 포르투갈은 어쩌다 이후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된 걸까요? 유로존 위기의 주요 당사국이 되던 그 순간 함께 보시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EU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 압박을 받아왔던 포르투갈. 결국 어젯밤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가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Por isso, gostaria de comunicar aos portugueses que o governo decidiu hoje mesmo dirigir à Comissão Europeia pedido de assistência financeira. 포르투갈은 최근 정부의 긴축안 부결로 국채 수익률이 9% 가까이 치솟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당장 6월 중순까지 90억 유로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구제금융 규모는 600억에서 800억 유로, 우리 돈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우주 EU 집행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포르투갈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은 포르투갈은 이후 2015년까지 혹독한 긴축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과 복지, 연금 등을 대폭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애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7%, 특히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어섰고 사회적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경제는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민주화 이후 45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위기 탈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럽 전체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가운데 GDP 대비 0.7%의 흑자를 기록하며 재정 우등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되찾은 안정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입니다. 지난달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가 가족 비리 의혹으로 사임하며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번 총선이 최근 3년 사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잦은 정권 교체와 불안전성이 커지면서 경제 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정치적 안정이 경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유와 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 유럽 최초로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금지하면서 거센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법 시행 첫날부터 체포와 시위가 잇따랐던 그때의 상황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비뇽에 살고 있는 32세 여성 켄자 드리데는 파리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 여성은 이슬람 전통 복장 가운데 하나인 부르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Il n'y a eu aucun détail de la loi d'aujourd'hui, donc on nous a relâchés. C'est vrai qu'on nous a bien stipulé que c'était un dossier très sensible.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착용한 여성들에게 150유로, 우리 돈 2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베일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3만 유로의 벌금과 최고 1년형이 선고되고 미성년자에게 강요하면 처벌이 2배로 강화됩니다.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는 600만 명. 이 가운데 2천여 명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부르카가 테러에 악용될 위험이 있고 여성 억압의 상징이라며 법 시행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 인권단체와 무슬림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2014년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고 프랑스의 결정은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유럽 전역에 비슷한 법 제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은 유럽 사회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공공안전과 종교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곳곳에서 여전히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슬림 사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법이 과연 안전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성 분유 파동 소식입니다.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중국에서 불과 3년 만인 2011년 또다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중국 대륙 전체를 충격과 분노로 뒤덮었던 그때 그 상황 다시 보시죠. 멜라닌 분유 파동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아직 유제품 구매를 꺼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이들 3명이 우유를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개사에서 판매하는 우유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됐고 40여 명의 다른 아이들도 병원 인세를 졌습니다. 우유에 든 독성 물질은 아질산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실이 아닌 악의적인 범행이었고 소비자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발표했고 유제품 기업 중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Consumer, and more than that, I feel powerless as a mother. Sometimes I think in a country, if you cannot even trust a baby formula, what else can you trust? 사건의 진실은 개인의 앙심이었습니다. 한 낙농업자가 우유 판로를 놓고 경쟁하던 이웃 농가의 우유에 독극물을 대량으로 넣은 건데요. 범인은 결국 2013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의 문제 같지만 소비자들은 판매되는 제품을 정부 기관이 안전 검사도 하지 않고 뭘 한 거냐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2016년과 2020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되면서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커져만 갔고 결국 값비싼 수입 분유로 시선을 돌리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에 중국 낙농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을 정도인데요. 가격 폭락과 적자를 견디다 못해 애써 키운 젖소를 폐기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지만 되찾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중국 낙농업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BS 뉴스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백투더 그 뉴스였습니다.